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쉽게 시작한 주식 공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딥한 강의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이 강의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함께할 교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지점장님께 질문 올려주실 텐데요. 잠시 동안 저희 이야기 나누고 또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한산합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변화 있을까요, 최희정 캐스터? 네, 2시 구간 시장입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34%대 상승, 지수로 봤을 때는 3,100선이 조금은 간당간당합니다. 거래대금은 현재 구간에는 14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이 미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영향받은 코스피도 흐름 괜찮았는데요. 상승 출발 3,102선에서 상승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10시 구간에는 3,129선까지의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상승폭은 둔화되면서 강보합권 오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3,1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의 수급 현황과 비슷합니다.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2,2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94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함께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 1,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데 상승 업종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는 기계업종이 1.7%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섬유 의복도 괜찮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전기가스, 운송 장비 순으로 1에서 2%대, 1%대 미만, 1%대 전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 쪽은 의료정밀 업종 0.7%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통신과 건설, 운수창고 종이 목재 순으로 1% 미만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 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IT 투톱이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를 이어받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인데요.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8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장중에는 4%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2%대 상승불에 그치고 있고요. 1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LG화학과 네이버도 나란히 양 매수세가 집계되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쉽습니다. LG화학은 0.5%대 상승, 네이버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5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2%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2%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고점 부근 4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어제 부진했던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하는데요. 현대차는 1.7%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삼성 SDI도 0.6%가량 올라와 주면서 7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정유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배경으로는 국제 유가의 급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브렌트유에 대한 선물이 장중에는 $60를 넘어서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를 돌파한 건 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S오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83,9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2%대 오름세 8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이죠. 장중에는 5%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3%대 급등을 나타내면서 2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요. 현재 구간에는 간신히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961선이고요. 거래대금은 9조 1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함께 넘어가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종가 부근인 961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 11시 부근에는 966선의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터치하고는 다시 상승 탄력은 둔화됐고요. 현재는 간신히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96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됩니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은 53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함께 팝니다. 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반면에 이 물량을 모두 개인이 담아가고 있죠. 7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대체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장만큼은 일제히 외국인이 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진한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대 밀려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1.9%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굉장합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11거래를 연속 담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어제에 이어 오늘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대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3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켜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젠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젠의 경우에는 오늘 악재를 소화합니다. 시젠 측에서는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한 시젠이 이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 위반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시젠 쪽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 흐름 부진합니다. 장중에는 5%대 넘게 밀려나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 낙폭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2% 넘게 조정받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7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알테오젠 외에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 나타냅니다. 알테오젠은 0.8%대 상승부를 켜내면서 14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콘텐츠 쪽, 2차 전지 쪽, SK 머티리얼즈, CJ ENM까지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강합니다. 이는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규모는 15조 달러, 15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로는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는 4만 4천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지트는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현재 구간에는 1,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장중에는 24%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은 우리기술이고요. 우리기술투자 함께 살펴보시면은 우리기술투자는 장중에는 24%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17%대 급등세고 현재는 5,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비덴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덴트 역시나 장중에는 15%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만원 선 넘어섰고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급등세 10%대 급등하면서 9,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바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주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볼게요. 네, 강의 주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고가,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 가상화폐를 뭔가 대변하는 하나의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4,90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 속에 올해 들어서만 작년의 랠리를 이어서 50%가량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제 대표적인 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좀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 내용 자세하게 보죠. 이 교수님,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다시 갔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영향 때문이다. 간단하게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맞습니까? 네. 뭐 제가 사실 비트코인 매매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리자라면 비트코인 시장에 직접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SK 증권의 전략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셔야 될 게 각 시장의 사이클마다 그때의 하락과 상승을 정말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들이 사이클마다 존재하거든요. 네. 과거에 중국 시장의 성숙기로 인해서 2007년도, 8년도, 9년도 그리고 그 당시 때 차화정이 부러질 때 그 당시 때 아마 잘 맞추신 분은 한투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아마 하락과 상승 모두 다 굉장히 잘 맞추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 그리고 상승 시에 메인이 되는 섹터를 잘 맞춘 분은 SK의 이 팀장께서 굉장히 잘 맞추셨기 때문에 한번 그 사이클을 맞추신 분들은 끝까지 그 사이클을 끝까지 계속 가져가시더라고요. 팔로우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잘 봤기 때문에 플러스 시장에 본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각에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비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많아지면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또는 환율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다시 같이 올라가고 또는 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관관계를 엮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많이 엮고 있는데 엮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모두에게 자산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환이라든가 금, 채권처럼 자산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는 분명히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아직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한 거고 네. 점점 더 이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에이 저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보다 비트코인이 이제 이 가치 저장의 수단 이 자산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더 자산을 인정할 거야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이러한 연관관계가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점점 더 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산을 인정하는 그런 뷰들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애플 또한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바뀔수록 예.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승세는 많아질 거다 보여주고 있고요. 예. 반대로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포지션은 현금이겠죠, 현금. 현금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계속 돈을 풀고 있거든요. 네. 돈을 풀린다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게 네. 지금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고 예. 부동산으로 가고 있고 금, 채권 가고 있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현금 가지고 있기 싫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오는 이런 수요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자산입니다, 아닙니다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네. 플러스 현금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 네.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네, 물가 상승률,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수요가 4천만 원대를 돌파시켰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정말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으로는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되겠죠. 이 역시 비트코인으로 뭔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고점 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억 달러 상당의 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고요. 올해 1월 추가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해줄 투자 정책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서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만남에 대해서 시세가 사실 답을 해주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결국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르겠습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하고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네. 어떻게 레버리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쓰시면 내가 가진 원금의 2배 정도 그리고 2.5배 정도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수를 쓰시는 분들은 주식에 2.5배 정도 레버리지 가능합니다. 내가 네.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네. 2,500만 원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10% 오르면 풀 미수 신용을 쓰면 25%가 오르는 격입니다. 근데 2.5배 레버리지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 이게 시장이 하락으로 왔을 때 이 담보 부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배가 들어갔는데 40%만 하락되더라도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원금이 날아가는 거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그 반대 매매를 내버리는데 네. 이 반대 매매가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연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 레버리지가 2배만 돼도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되더라고요. 정말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억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1억에 10배를 레버리지를 썼는데 10%만 빠지면 아예 원금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반대로 10%가 올라가면 내 원금에 따블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레버리지가 과도한 것은 예. 결국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겠죠. 네. 가격이 상승하는 것조차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마냥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좋아하실 게 아니라 네. 봉 길이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 자체는 네. 이게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네. 한번 추세가 반전됐을 때 크게 바뀔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 뭐 원론적인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앞으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고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이 봉이 커질 때, 변동성이 커질 때 레버리지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10배는 저도 네, 몰랐거든요. 변동성 확대는 위로의 변동성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아래쪽의 변동성도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망에 대한 플러스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테슬라 모터스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나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이전에 지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돋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는 이런 디지털 화폐 같은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느냐. 테슬라 전기차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슈 그리고 애플이 전자결제 뭔가 지갑을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결국은 이런 재료들이 4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 가격의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앨런 머스크가 왜 그렇게 뭐 했는지 그리고 애플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사실 그렇죠. 예, 그 머릿속을 알 수 없거든요. 예. 뭐 전화해도 안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과하게 이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현상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판단하는 것처럼 거기에 나의 소설을 크게 쓸 시나리오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은 하기 쉽지 않을 거고 네.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전략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 이 비트코인 올라갔을 때 정말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건지 네. 어떠한 회사들이 이 확대가 될 건지가 네.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 물론 테슬라나 애플이 그렇게 자꾸 언급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는데 그렇게 언급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좋아질지는 아직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섣부른 뭐 생각으로 네. 미리 포지션을 잡는다는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우문현답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추상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면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전망에 있어서 앞서서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사실 오늘 급등 나오곤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올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긴 관점에서 긴축 정책이 다가올 때는 비트코인 조심하라. 이거는 맞습니까? 충분히 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이 뭐 저희 같은 이런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영원한 승자 없고 영원한 패자 없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2년 잘하면 1년 힘들고 2년 못하면 1년 잘하거든요. 아, 네네. 지금 다들 현금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현금을 매도해서 어떤 자산을 사는데 이게 계속 심화가 되면 현금을 매도하는 사람 많아지고 자산을 사는 사람 많아지면 결국 현금의 제 가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의 제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과매수된 거고 현금은 과매도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걸 찾아가는 그런 현상은 반드시 나타날 네. 텐데 네. 그걸 조절하는 게 바로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겠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긴축이라는 단어보다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이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 문을 풀고 있거든요. 네네.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의 다음 단계는 정상화입니다. 네. 이 돈을 푸는 속도를 점차 줄이는 거고 끝내는 돈을 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풀지 않은 단계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드디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겠죠. 그쵸.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에 현금이 늘어나다가 현금이 줄기 시작하니까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분명 이 자산의 가치나 그런 실물 가격들은 이러한 현상을 선행해서 반영할 거기 그쵸. 때문에 이 과도한 무조건 이게 맞다. 맹신. 현금 매도가 맞고 자산 매수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언젠가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거는 사실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계속 내 생각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시장에서 엑시트 해야 될 때를 놓쳐서 그 고점만 바라보고 계속 엑시트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원론적이지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금융 정상화에 대한 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상화라는 건 이 은행들이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고 해서 돈을 회수하는 거나 덜 푸는 거잖아요. 네. 이건 물이 막 끓어 넘칠 때 불을 세기를 조금 줄이는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깨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줄이려는 의도지 시장을 깨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에서도 정상화 단계가 들어섰을 때 분명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예. 이게 추세적으로 경기 하락으로 가져갔던 적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상화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정상화가 너무 좋은 걸 끄다라는 거지 아예 그냥 이 시장을 망가뜨리려는 건 아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는 있지만 급락 하향 추세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론 시장의 답에 맡겨봐야겠지만 이런 변화의 포인트들을 잘 알고 계시면 대비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의 이 사상 최고가 앞서서 투자 전략으로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에서 어떤 점을 시사점으로 받아들이고 전략에 참고해야 될지 정리해 주세요. 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 전략을 말씀드리자고 비트코인을 말씀드린 건데 네. 비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업비트 이런 맞아요.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지분 회사들의 투자한 뭐 그런 창투사. 종목들의 이런 주가가 오르는데 과거에 그런 종목들이 올랐던 것보다도 더 큰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 돈을 크게 많이 못 벌었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 올라갔을 때 어느 기업에 돈을 버냐가 중요한데 네.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도 네.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이 대놓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밑에 대놓고 떨어질 때마다 사려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위에 있는 거 다 시장가로 매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이 플레이어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부분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대기해 놓는 그런 대기 피수가 수요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비트코인이 하루에도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빨리 본인들이 이제 사업장을 채굴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가격 5% 10%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채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에 걸려져 있는 이런 가격 협상에 있어서 나는 가격보다 시기가 중요하니까 빨리 줘. 그렇기 때문에 GPU와 D램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예. 비트코인의 D램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작게는 2%에서 많게는 5%까지 네. 지금 그 영향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없었던 신규 수요처가 생긴다. 네. 그리고 이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내가 밑에 대어놨는데 매수처가 계속 들어오면 네.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대어놨던 걸 올리기도 하고 아, 네. 조금 위에 있는 걸 체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비트코인의 이런 뜬금없는 시장 자체가 그 디램 가격의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과거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채굴기 자체가 그 2천만 원 수준이 네. 이미 BEP였거든요. 예. 그건 2천만 원 비트코인이 2천만 원만 유지한다라면 내가 이 채굴기를 만들어서 생산했을 때 이걸 내다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BEP보다 훨씬 높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채굴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디램의 업사이클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1개월간 쉬고 있지만 주식은 언제든지 2개월, 3개월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한 상승을 있었기 때문에 쉬는 거고 이러한 현물 가격의 상승 이 가파라질수록 다시 한 번 더 재상승기에 들어섰을 때 네. 가파른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3,000포인트 넘어섰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역시 그리고 오늘 IT 투톱의 강세 역시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이면에 숨겨져 있는 디램 업사이클의 가속화 이런 시장의 메시지를 또 잘 읽으셔야겠죠. IT 관련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로 비트코인 가격의 사상 최고가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에 대한 전략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네, 주식신발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시젠 회계 처리 위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업계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코스닥의 시총 5위 기업입니다. 4조 6,100억 원에 이르는 이 기업의 회계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회계 이슈가 사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일단 오늘 양봉으로 많이 빠지진 않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점검해 보죠. 지점장님, 네, 시젠이 회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봐주세요. 네. 내용을 살펴보시면 2011년부터 19년까지 그 주문량이 넘는 물량을 대리점에 반출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뒤늦게 체크가 됐거든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찻잔 속의 태풍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이 같은 영향이 향후에 이 오늘로서가 아닌 내일 이후에 시젠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른 제약 바이오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판단합니다.
결론이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9년간이죠. 9년간 매출 뻥튀기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좀 완성된 이슈다. 우리는 이미 이건 처리가 된 거다라고 해명이 이미 나왔다는 거고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지점장님이 결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이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슈가 되고 뭐 회계 처리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매번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쪽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큰 쪽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바이오 쪽까지 뭔가 불똥을 튀긴다든지 섹터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과거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는 대다수의 저도 그랬고 대다수의 네.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 그리고 이게 결국 뭐 실적 안 나와도 돼라는 조금 쉬운 생각들이 맞아요. 많았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스터디로 이어지면서 예. 굉장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굉장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고요. 네. 이런 회계 이슈뿐만 아니라 과연 2상, 3상을 진행됐을 때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 건지 자산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고 네. 그 가이드라인대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런 회계적인 그리고 일부 투자자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슈는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막연한 이런 밸류에이션의 훼손은 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 외적인 아예 시장 자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영향보다 네. 결국 꿈도 4년, 5년, 10년 뒤에는 현실이 되어야지만 이 바텀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그 IT 버블 때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 같은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나올 것을 그 미리 IT 버블 때 선반영한 겁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IT 공룡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예. 결국 10년 뒤에도 제약바이오의 몇 업체들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랑 연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예전에 제가 2015년도에는 그 약쟁이라고 불릴 만큼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다 탐방을 다녔거든요. 근데 탐방을 가면 다들 우리 회사는 이 약이 몇 조 원 시장에서 성공을 할 거고 곧 뭐 빅파마와 두세 건의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할 네. 거고 언제가 되면은 실적이 엄청 나올 거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장 하나 가진 네. 기업도 없고 뭐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기보다는 할 전 거다라는 사람 임상 단계인 많고, 것도 많고. 과거에 그런 바이오 붐에 그냥 간판만 내걸고 말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이오 시장이 꺼질 때 결국은 제대로 2015년도 이후에 제대로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실망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네. 대부분 뭐 이과 같은 경우 의대나 약대를 가시는데 그 부분들의 성과가 하나 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약바이오가 다 간다라기보다는 정말 말로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나 숫자나 데이터, 임상 데이터로 보여준 회사는 정말 약이 될 수 있다. 네. 이 약이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네요. 주가가 아직까지 반영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제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공매도 예.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침해가 계속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가 눌리고 있지만 네. 여기서 몇몇 정말 옥석이 될 만한 종목들은 저는 픽한다면 네.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이슈가 바이오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이런 바이오 관련 잡음이 나올 때마다 가려내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매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가고 싶은데 5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된다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항상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즌 관련 이슈를 통해서
충분히 뭔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코스닥 150 종목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잖아요. 바이오가. 어떨까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떨까를 상상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그 당시 뉴스를 찾아보시고 그 당시 현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발생되었던 현상이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거꾸로 발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을 대두로 해서. 그 당시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못 치니까 올라가는 거겠고, 왜 그럼 IT 기업들이 빠졌냐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가 1조 원에 운용하는 헤지펀드가 롱도 잡고 숏도 잡는데 대부분 다 숏만 잡는 헤지펀드는 전혀 없습니다. 네. 1조 원 중에서 7천억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잡고 네. 3천억 같은 경우에 숏으로 잡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한쪽에서 벌고 한쪽에서 해지를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10배가 올랐는데 네. 그러면 공매도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파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셀트리온 공매도 때문에 파산됐다라는 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숏 포지션보다 더 큰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네. 저기 게임스탑처럼 갑작스럽게 이 숏이 10배씩 이렇게 올라버리면 네. 이거를 커버해야 될 만한 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수요는 어긋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헤지펀드 입장에서 이 숏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롱 자체도 줄여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돈 자체가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좀 쉬었다. 외국인들이 헤지펀드 돈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그 수급이 빠져나간 그렇죠. 거고요. 네. 반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 롱숏이 자금이 다시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숏도 잡으면서 롱도 잡을 거거든요. 예. 롱을 잡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유리하다. 네. 그럼 지점장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숏이 되는데 그쵸? 걔네들은 바이오는 어떡하죠? 공매도 치지 않을까요?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개별 주식 선물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그렇죠. 말은 선물 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SK 뭐 이런 종목들을 숏 하려는 사람 그런 헤지펀드들은 이미 개별 주식 선물에서 다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네. 바이오가 아닌 대형주들은 유리할 것이다. 수급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결국 안 좋은 거예요? 네. 타격을 일단은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주셨으니까 결국은 투자 전략으로 가볼게요. 옥석 가리기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압축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칸 플렉스 님도 채팅창에 주셨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바이오 90% 이름뿐 아닌가요? 그만큼 정보도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점장님께서 보시는 바이오 종목들 어디가 있는지 이 힌트를 좀 답에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옥으로 보는 바이오 종목들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네. 아이큐어와 오스코텍을 좋게 보는데요. 제가 아이큐어 오스코텍 얘기하면 이건 또 뭐 아이큐어 오스코텍 얘기하냐 그러는데 저는 결국에는 네. 이 본질 가치를 반영을 할 거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90% 기업들이 말로만 하는데 먼저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만들어져 있던 약을 이 먹는 약을 붙이는 패치제로 바꾸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저는 아이큐어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회사를 탐방을 제일 많이 갔다라고 자신할 만큼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계속 아이큐어를 대해서 보유하고 말씀드리고 업데이트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말뿐인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 보통 기업들은 우리 약이 되면 3상이 끝나고 나서 뭐 공장을 세우거나 또는 CMO 업체나 아니면 다른 이 약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공장을 통해서 약을 만들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 만약 임상이 실패한 거였더라면 그 공장은 필요가 없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인데 그쵸. 그만큼 자신감이 임상에 있었던 대해서 거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제가 완전 오리지널 신약 업체에 비해서 아이큐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얘네들의 이 임상의 성공 실패는 이 먹는 약을 붙이는 패치제로 바꿨을 때 약의 효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치제에 있는 약이 몸속으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내 폐질이 이미 팔리고 있는 거고 이미 작용도 되고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도내 폐질의 효능은 더 이상 이 약을 붙였을 때 치매 환자들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성공 유무가 아닙니다. 그랬네요. 붙였을 때 이 약이 체내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중요한 거거든요. 먹는 만큼 효과 있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 분들이 야 패치제 그거 붙인다고 치매가 낫냐? 그 기준이 아니고 식약처는 지금 도내 폐질을 먹는 약이 국내에서만 2천억 팔리고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의 이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것과 붙이는 게 효능이 똑같다라면 식약처에서 네. 허가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줄 걸 대비해서 공장도 만들어놨고 네. 여기에 셀트리온도 투자를 했고요. 성공한다라면 유통은 셀트리온이 해줄 겁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식약처에 아이큐어 3상 환자 모집 완료해서 3상 종료로 식약처에 바뀌었거든요. 예. 식약처의 표기가. 네. 그렇다면 저는 근시일 내에 아이큐어의 이 임상 데이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되는데 저도 모릅니다. 아마 회사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붙이는 약 일상에서 이미 정상인들 대상으로 이 약이 몸속 체내로 잘 들어간다라는 게 이 효능 인정이 되었거든요. 들어간다는 게. 네네. 근데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정상인들을 피부 잘 통과하는데 치매 환자가 뇌의 문제지 피부가 통과 안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상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3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치제에 대해서 네. 1상만 성공하면 2상, 3상 면제라고 했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FDA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큐어가 이미 1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저는 3상에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큐어는 말로만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기업 오스코텍도 오늘 최근 들어 좀 너무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동사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티닉과 SYK 저해제가 있었는데 네네. SYK 저해제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임상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저는 레이저 티닙만으로도 정말 큰 약이 될 회사다 생각해요. 네. 레이저 티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상 결과에서 ORR 100%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게 3상이 진행되고 얀센과의 병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제 약이 돼서 팔리기 시작하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을 크게 줄 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재미없고 당장 그렇죠. 재미없지만 네. 결국 약이 되었을 때 네.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였었구나. 말로만 하는 기업이 아니구나. 그런 바이오 업체로 보여집니다. 아이큐어, 오스코텍, 바이오 종목을 가려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많은 힌트와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진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답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요. 인사 나눠봐야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설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강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또 재미없게 계속 그 흐름에서의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 반전 나오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대응 계속해서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심화론에서 살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남은 시간 힘내세요.